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홍보관사이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박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작년이죠. 2024년 12월 30일 자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뇌혈관 망가진 사람이 한 해 11만 명이 넘었다.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은?"이라는 기사를 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하는 다짐 중에 하나가 건강과 웰빙을 위한 새해 다짐이라고 하면서 쪼끔 더 '올해는 어떻게 건강하게 생활을 해 볼까.'라고 하는 다짐들을 다 하시는데, 그러한 다짐과 맞물려서 이번 시간에서는 생활 습관을 쪼끔 더 좋게 해서 뇌혈관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2024년 스트로크 팩트 시트라고 해 가지고요, 한국 뇌졸중 등록 사업에서 발표한 결과들이 있는데, 보시면 2012 년부터 2022 년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총 17만 명 이상의 뇌졸중의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사는 맞는 거죠. 11만 명 이상이 뇌혈관 질환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기사들은 맞는데,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뇌졸중이란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뇌졸중이란 단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뇌기능 장애입니다. 갑작스럽게 진행하거나 국소적 또는 완전한 뇌기능 장애가 나타나서 사실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증상이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뇌졸중, 중풍, 뇌혈관 질환, 스트로크 단어 들어보셨죠? 그리고 CVA라고 해서 세레브로 바스큘라 액시던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뇌졸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허혈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혈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쪼끔 더 자세히 보면 "뇌경색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뇌혈전 또는 색전 등에 의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류가 저하돼서 영양분,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뇌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뇌출혈이다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긴 혈종, 이렇게 CT에서 보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뇌 조직을 손상시켜서 발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허혈성 뇌졸중에 해당되는 뇌경색이 뇌출혈에 비해서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76.3%, 거의 한 80% 가까이가 이제 뇌졸중 중에서도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것도 이제 그 2024 년에 발표되었던 뇌졸중 팩트 시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2022년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는 85세 이상의 환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문제이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길게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하나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뇌졸중이라고 하게 되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뇌졸중이 조그맣게 머리 안쪽에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 주변으로 해서 관료도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가는 정도가 다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1 분당에 조그만 손상이 있었다, 뇌세포에 손상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1분 1 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계속적으로 손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에 해당되는 것들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나이.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태어났을 당시의 성별,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도 태어났을 당시의 성별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뇌졸중이 생겼던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이것도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위험 요인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그리고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5가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어떻게든 고칠 수는 있고, 그리고 더 나빠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은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주요 혈관 위험 인자로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이죠.
당뇨병, 현재 흡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심방세동 이것 5가지가 뇌졸중 환자의 주요 혈관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하는 생활 습관은 이 5가지에 어떤 것들이 관련이 있는가 보게 되면 결국 비만, 운동 부족, 영양 결핍,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인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담배는 반드시 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담배는 세월을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흡연을 하게 되면은 적혈구 그리고 섬유 소원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모세 혈관을 통한 피의 흐름이 방해되고 결국 혈관이 수축하게 돼서 뇌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발생의 거의 한 37%는 흡연의 영향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비교해서 2배 이상의 뇌졸중 발생할 위험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제 금연을 해야 되냐, 언제부터 금연을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35세 이전에 금연을 하게 되면 평균 여명 단축을 거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금연하실수록 좋은 거죠, 어린 나이에. 그리고 만약에 금연한 후 1 년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뇌졸중 위험성이 50% 정도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5 년을 금연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뇌졸중 위험도를 가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이 어렵죠. 이게 뭐 말로만 계속 금연을 하라고 하게 되는데 가장 금연이 어려운 거는 니코틴 때문입니다. 습관성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흡연을 하게 되면 뭐 각종 발암 물질을 포함하게 되고,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더 많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왔던 "전자담배 같은 거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지만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담배도 금연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말로만 "금연을 하라."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니코틴을 대체할 수 있는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중독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이러한 패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껌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 주 정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먹는 약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확실히 금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혼자서 금연하시기가 아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금연 상담저나 병의원 금연 치료, 그리고 그 지역 금연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입소해 가지고서는 여기서 그 금연하는 것들을 도움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회식 많이 하시죠. 근데 술은 이제 건강에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혈액순환 에 좋다고 이렇게 들었는데라고 하지만 이건 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만 틀면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경고하겠다라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겠죠. 사실 예전에는 술을 쪼끔 하게 되면 건강하다라고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이제 술 한 모금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약간의 음주를 하는 사람이 건강에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사실은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금주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음주량에 따라서 전체 질환의 질병 위험도가 이렇게 더 증가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WHO에서도 "더 이상 안전한 금주는 없다. 음주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술이 지난 통로, 그러니까 구강암도 걸릴 수 있고 후두암도 걸릴 수 있고 위암, 간암, 뭐 대장암 같은 것들도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음주는 반드시 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기 뇌졸중의 주 원인이거든요, 또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루에 술 한 잔 이상 2년 동안 마신다 그러면 뇌졸중의 위험도가 19%나 증가되어 있고, 4년 동안 마시면 23%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매체에서도 "하루에 술 한 잔 넘으면 독이다. 20-30대 뇌졸중 위험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년기 뇌졸중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노년기에 생기는 것도 당연히 문제이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 시기이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기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음주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금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음식은 짜지 않게 골고루 그리고 고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줄이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되게 길지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먹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짜지 않게 골고루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3.4 그램이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보건기구에서 목표하는 거는 5 그램 정도입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3배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 보시면 여기 고추장 반 스푼만 해도 소금 1 그램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반 스푼만 넣지 않잖아요. 여러 스푼 넣다 보면 그만큼 또 소금을 많이 먹게 되는 거고 또 김치를 먹는다거나 그쵸? 쌈장에 싸서 먹는다거나 그리고 또 보시면 국찌개 면류에 같은 경우에 소금의 섭취량이 높다. 그러니까 함량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사실 너무 많게 먹어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많게 먹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짜게 먹는 습관 자체가 혈액 내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높여서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트륨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더니 요 조그만 네모 하나가 이제 나트륨 4 그램, 소금 1 그램 정도 되는 거거든요. 보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찌개류에 되게 많고요. 보시면 전 놀랐는데 어묵국에도 많고 육개장, 우리 좋아하는 짜장면, 우동 이런 면류에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떡볶이 많이 드시잖아요. 순대, 햄치즈 샌드위치 이런 곳에도 사실은 되게 많은 소금이 들어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저염식 맛있게 먹기 사실 쉽지가 않은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좋아져서 다양한 조미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저염 양념장, 뭐 저염 간장, 저염 된장 이런 것들을 사실 이용할 수가 있고 가공식품 중에서도 저염이 되어 있는 뭐 라면, 즉석국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쪼끔만 신경 쓰시면 이런 것들을 시중에서도 구하실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을 이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식초나 레몬, 양파즙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감칠맛이 있으면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고 김치 대신 겉절이나 생채류를 드시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쪼끔만 이제 검색을 해 보면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본 건데 무려 2019 년부터 나왔던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입맛 짠 이들도 반할 저염식 요리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걸 이용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나쁜 지방, 포화지방이라고 해당되는 부분들을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관 내벽에 쌓이면 결국에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그리고 나쁜 지방 드시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함량이 많은 식품은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되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육류는 기름이 적은 살코기 부분을 사용을 하고 닭고기는 껍질을 제거해서 드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맛있는 부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시면 쪼끔 자제하시는 것들이 좋겠고 특히 계란 노른자도 되게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지만 콜레스테롤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들이 좋겠고 밑에가 쪼끔 잘렸지만 튀김, 전 같은 것들은 기름이 되게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구이나 찜을 이용하시는 것들이 더 많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30분 이상 운동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한다, 운동 자체가 신체 활동이. 이렇게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일하시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를 지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운동성 신체 활동, 그러니까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작업 중간에 틈틈이 이제 스트레칭 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 이용하기. 이게 말이 이렇게 뭐 글로 써서 그렇지 사실은 실제로 하시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갑자기 이제 뭐 "3 층에서 뭐 7층 간다."라고 했을 때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고, 그쵸? 그리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들도 쉽지 않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식곤증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스트레칭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주무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춥거나 덥거나 할 때는 도보 이용하는 것보다는 택시 이용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주변에 좀 더 많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을 늘려가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처음부터 고강도로 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강도에서부터 점점 익히면서 고강도로 늘려가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학회에서나 아니면은 다른 뭐 어떻게 보면 매체죠.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체조 이런 것들을 권장하지만 실제로 하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비운동성 신체 활동을 늘리셔서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 사망률이 감소합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사실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무려 한 거의 6년 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10 분씩 3번 운동을 할까? 아니면은 30 분을 한 번에 운동할까? 효과가 같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나왔지만 30 분을 한 번에 운동하는 것들이 보다는 힘드신다면 10 분씩 3 번씩 쪼개서 운동하시는 것도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씩 나눠서 운동하시는 것들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가 의미하는 것들은 "비만이 하지 않게끔 비만을 방지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의 진단 기준을 보시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밑에서 적어 놨는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거나 이거나예요. 또는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 센치, 여성은 85 센치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가 모두 비만의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게끔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체중이 1 킬로 정도 감소하면 수축기 혈압이 1.6, 이완기 혈압은 1.1 정도 mHg예요, 단위는. 정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지방이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뇌졸중 발병 위험도가 18.6%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신 건강이 몸 건강하고도 연관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상승하죠.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같은 경우는 사실 우울하다 보면 뭐 그것을 풀기 위해서 결국엔 흡연을 하신다거나 계속 누워 계신다거나, 그쵸? 폭식을 한다거나 먹고 주무시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비만과 관련해서 고혈압 발생을 증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고혈압 발생 아니면 혈압 증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보게 되면 운동을 하시는 비율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술, 담배, 요렇게 잔다, 참는다, 요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여자는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뭐 문화예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술, 담배, 잔다, 참는다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흡연, 음주, 폭식으로 스트레스는 이어질 수가 있어서 심내 질환의 위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봤더니 적절한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었고 휴식을 하라고 되어 있었고 휴가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실천하기. 그리고 긴장 풀고 이완하는 연습, 술이나 커피를 절제하고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가져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었고 그림이나 예술 결국 뭐 취미 생활을 갖는 것들이죠. 친숙해지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고 집안일을 콧노래 부르는 습관을 가져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근데 사실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들도 즐겁게 받아들여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표현을 고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심리 전문가 너무 힘드신다고 하게 되면 참지 마시고 심리 전문가와 스트레스 관리 문제를 상담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선생님 계시죠. 상담 전문가 아니면 답답하신 종교인 우리 주변의 전문가를 이용해서 혼자만 끙끙 앓고 계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야기해 주는 스트레스 조절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건강검진을 하시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도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허혈성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행이 돼서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높다라는 것들을 측정해서 수치값을 보지 않으면 진짜 본인이 그렇게 높은지를 알 수 없고 나중에 질병을 얻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뇌졸중 같은 것들을 얻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건강검진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년기 이후라고 적었지만 사실 젊은 나이에도 있기 때문에 정기 검사를 통해서 혈압 그리고 고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의 진단 기준, 뭐 당뇨병의 진단 기준 그래서 본인이 고혈압 전 단계인지 아니면은 뭐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걸 모른다라고 해도 진단 기준을 모른다라고 해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국가 건강검진의 결과를 받아보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이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치료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사실 하나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딱딱딱딱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저염식, 체중 감량, 금연 그쵸? 금주 같은 것들을 생활 습관 개선과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병행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거나 하게 되면 되게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가졌다, 병발했다라고 하게 되면 약을 드셔야 되고 약은 이걸 한 번 드신다고 해서 꾸준히 계속 잘 드셔야 되지만 끝까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다고 하게 되면 고혈압 약을 끊어야 되는 거고요. 고지혈증이 어느 정도 조절됐다 하면 그 약을 줄이거나 아니면 끊을 수 있고요. 당뇨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물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실 수가 있지만 약의 변경 또는 중단을 임의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뇌졸중이라고 의심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응급 증상이 뭔지를 알고 계시고 즉시 응급실로 오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 10월 29일에도 사실 비욘디에 출연을 했었는데 항상 매년마다 10월 29일은 세계 뇌졸중의 날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3시간에 걸쳐서 뇌졸중 특집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뇌졸중을 의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했던 단어가 4가지인데요. 이웃 손발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웃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 것들이 없는지 그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손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양쪽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한쪽 팔에 힘이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감소된다든지, 아니면 발음 자체가 잘 하시다가 어눌해진다든지, 아니면 시선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든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웃 손발 시선이라는 것 단어를 생각하셔서 "이거는 뇌졸중일 수가 있으니 즉시 뇌졸중 센터로 가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증상이 있어서 "뇌졸중 센터가 어디지?"라고 하게 되면 좀 늦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지체하지 마시고 119로 신고하셔 가지고 뇌졸중 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뇌졸중 센터라고 하게 되면 어디 있는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항상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증상은 전조 증상이 없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 의심하시고 뇌졸중을, 그리고 119에 신고하셔서 뇌졸중 센터로 오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이 어느 순간 좋아지겠지라고 하게 되면서 뭐 성심환을 드신다거나 손을 따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다가 좀 좋아질 거야 하게 돼서 하루 넘기고 이틀 넘기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후유 장애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2024 년도 한국 뇌졸중 등록 사업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증상 발생하고 골든 타임이라고 하게 되는 4.5 시간 이내에 방문하는 게 26.2%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3.5 시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4.5 시간에 맞춰서 오시게 되면 응급실에서 뭐 환자 이름 검사하죠. 그쵸? 증상은 언제 발생하셨는지 검사했는지 그런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는 1 시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방문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을 검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초급성기라고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5 시간 내에 방문했던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26.2% 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 24 시간 이내에 하루 안에 방문하는 게 67.3%, 그러니까 30%는 여전히 방문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치료 시기를 다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뇌졸중은 뇌졸중 센터로 오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뇌졸중 센터가 어디에 있을까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대한뇌졸중학회라고 하는 것들을 홈페이지가 있어서 여기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대한뇌졸중학회라고 쓰시면 여기 앞에 맨 앞에 이제 그 대문에 여기 "뇌졸중 센터 인증 병원 찾기 및 신청"이라고 하는 배너가 있어서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이제 지역이 나와요.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뭐 충남, 충북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 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에 뇌졸중 센터의 인증병원이 어딘지를 대충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 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뇌졸중 센터는. 그리고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이 센터들이 제대로 환자들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센터 자체들이 모두 높은 질을 유지하고 있어서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치료 이후에도 환자들이 제대로 그 병원에 오시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졸중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뇌졸중에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이웃 손발 시선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러면 "뇌졸중 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예후가 좋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잠깐 힘이 빠졌다 돌아왔다. 증상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라고 해도 이거는 사실은 쉽게 말하면 미니 뇌졸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미니 뇌졸중도 어렵게 얘기하면 일괄성 허열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 예방을 위한 9 가지 생활 습관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술은 당연히 끊어야 되고 한 잔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긴 쉽지 않지만 한 잔도 안 되는 거고 아 그쵸. 흡연이죠, 흡연. 죄송해요. 흡연이면은 한 계피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주, 술 드시면 안 되는 거고 식단 조절.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염식이 많기 때문에 저염식 그리고 다양한 조미료를 사용하고 "골고루 드셔라."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운동을 따로 해서 시간을 내서 하시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운동을 쪼끔씩 늘려서 하시는 것들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적절한 체중과 허리 둘레 유지 이거는 이제 비만을 막게끔 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정신 건강도 되게 중요하다.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관리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미리미리 국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혹시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건 없는지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 "진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뇌졸중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이유 손발 시선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응급실에서도 뇌졸중 센터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뇌졸중 학회도 사실은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2 주에 한 번씩 새로운 내용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뇌졸중 학회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이것들을 정보를 얻어 가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요. 우선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쪼끔 대답을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려 놓을게요. 다음 화면. 질문을 쪼끔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까요? 네. 질문을 할 주셨는데 화면이 잘 안 넘어가고 네. 화면이 이제 넘어갔네요. 그래서 조커 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뇌졸중 센터 그리고 재관료 치료 뇌졸중 센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뇌졸중 센터와 재관료 치료 뇌졸중 센터라고 하게 되면 뇌졸중 센터는 사실은 이제 그 정맥 내 혈전 용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급성기라고 하게 되면 증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3.5 시간 이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4.5 시간이라고 하겠지만 더 빨리 오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듯이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할 수 있는 치료의 옵션이 점점 늘어나는데 "뇌졸중 센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정맥 내에 혈전 용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정맥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뇌졸중 센터이고요. 재관료 치료 뇌졸중 센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정맥 내로 피를 묽게 한 약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짜 혈관이 막혀 있다. 큰 혈관 뭐 머리 안쪽으로 가는 뭐 목혈관이나 아니면 중대뇌 혈관 이런 것들이 막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혈전을 끄집어내는 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재관료 치료 뇌졸중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뇌졸중 센터만 있는 곳들도 있고 재관료 치료 뇌졸중 센터가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쪼끔 다르지만 어쨌든 빨리 뇌졸중 센터로 가서 1 차적인 치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재관료 치료 뇌졸중 센터로 연계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 뇌졸중이 의심된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좀 받아 보려고 하는데 네. 김지연 님이 말씀을 주셨네요. "뇌졸중 오고 난 뒤 회복해도 인지 기능 저하가 엄청 클까요?"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생긴다고 하는 부위에 따라서 사실 쪼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위에 따라서 다른 것 그리고 뇌졸중이 몇 번이나 왔었는지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뇌졸중이 생긴 부위 자체가
인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인지 기능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뇌졸중이 자주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혈관은 모두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뇌를 싸고 있는 것들이고 뇌의 구조를 이루려면 혈액 자체가 제대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위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인지 기능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 어디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몇 번 발생했는지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절이 됐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인지 기능 저하 자체도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성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하는 혈관성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해요.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혈관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치매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도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박수정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지혈증이 젊은 사람한테도 꽤 많다던데 젊은 사람한테도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좀 있나요? 네,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러한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나이 불문하고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사실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험 인자 같은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도 분명히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술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신다라고 하게 되면 젊은 뇌졸중, 청년기에도 뇌졸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 인자를 관리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뇌졸중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도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평소에 위험 인자를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리타분하지만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좀 볼게요. 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네.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지 안키모 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공복으로 운동하면 체중 감소가 빠를까? 이게 저는 운동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나이가 있는지 적은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지 아니면 어리신지에 따라서 사실은 "공복 운동이 좋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복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쪼끔씩 성별과 연령에 따라 쪼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뇌졸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공복으로 운동하셔서는 사실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뇨병 환자들인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환자분들께서 식사나 이런 것들을 거르시고 체중을 빼겠다라고 해서 공복으로 운동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뇨병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 공복으로 운동하면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 또 어떤 질문을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건강이 최고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심방세동으로 뇌졸중 위험 인자가 왜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심장의 4개 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짜주는 힘, 그러니까 피를 짜주는 힘, 그리고 피를 짜서 그걸 받는 곳, 그쵸? 그리고 그걸 받아서 머리나 이런 거 심장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심방세동이라고 하게 되면 일정한 박동으로 심장 박동이 이루어지는데 심방세동은
심장 자체가 제대로 박동하지 않고 부르르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르 떤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혈류가 계속 고여 있으면서 혈전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겼을 때 갑자기 그 생긴 혈전이 밖으로 확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쪼끔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하셔서 심방세동이 있다 없다를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심방세동이 있다 그리고 나이가 있다 뭐 신장 기능이 어떻다 이런 것들 기준을 따라서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뇌졸중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심방세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들을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겠고, 심방세동으로 뇌졸중 위험 인자가 올라가는 것들은 결국에는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않아서 그 안에 혈류가 고여서, 혈류가 고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물이 고이면 고인물 썩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혈전들이 생기면서 밖으로 날아가면서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잘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서춘희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되게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신데 60대 여성분이고 술 담배도 안 하셨고 그리고 뇌출혈이 왔다. 그리고 뇌출혈 초기 증상이 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고 운동하라고 해서 운동 중에 뇌출혈이 왔습니다. 왜 잡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뇌출혈이라고 하는 것들은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 뇌혈관이. 뇌출혈은 혈관이 어떻게 보면 터져서 생기는 것들인데 혈관 자체에 기형이 있는 경우에도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술 담배도 잘 안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엄청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뇌출혈이 생겼다라고 하게 된다면 뇌혈관 자체에 기형이 있거나 아니면 뭐 뇌동맥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쪼끔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혈관 검사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안타까운 케이스이지만 이렇게 혈관이 쪼끔 안 좋은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혈압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고혈압 여부는 적어 주시진 않으셨는데 만약에 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사실은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어림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더 재발하지 않도록 그다음 위험 인자가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미리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 관리하시면 '재발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그다음에 음 또 뭘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 목 디스크 두통이 YJM 님이 답변 질문을 주셨는데 "목 디스크 두통이 뇌혈관에도 손상을 주나요?" 사실은 목 디스크 두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경추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추성 두통의 대부분은 이제 뭐 그 1.5 이라고 하죠. 대부분 뭐 거북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경추라고 하는 것들은 C 커브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C 커브를 그리지 않고 일자로 되어 있으면서 목 뒤의 근육 자체가 이제 긴장을 하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목 디스크 두통, 그러니까 경추성 두통으로 인해서 뇌혈관에도 손상을 주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또 목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소리 나게 꺾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혈관이 되게 약해요, 목 뒤에 혈관이. 그래서 그 혈관이 찢어져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목에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막 소리 나게끔 운동하시거나 확확 꺾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항상 쪼끔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 중에 이제 뭐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심하게 꺾고 난 다음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출혈 생기거나 경색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뇌혈관이 찢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 평소에 그러한 행동은 쪼끔 안 하셨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쪼끔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또 뭘 하면 될까요? 음. 질문들이 되게 다양하게 주셨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을 쪼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선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네요.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도 뇌졸중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 주셨고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 뭐 고지혈증, 또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없는 환자분들도 뇌졸중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거나 성별이 이제 남자이시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뇌졸중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거고, 그쵸? 근데 고혈압, 뭐 고지혈증, 당뇨병이 없는 분들도 술, 담배 하시면 뇌졸중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가 금연, 금주입니다. 두 번째가 금주. 그래서 술, 담배를 하시지 않은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런 것들은 "하지 마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대사증후군이 없어도 사실은 뇌졸중 위험이 생길 수가 있죠. 되게 다양하게 뇌졸중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한두 개 더 질문을, 한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음 어 그다음에 하나 정도를 더 받으려고 하는데, 네. 감자탕 보글보글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심혈관 스테트 시술을 받은 사람은 뇌경색 위험도도 당연히 높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 뇌출혈, 어떻게 보면 뇌졸중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심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되면 혈관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린 몸은 하나로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심장 혈관이 좋지 않으면 뇌혈관도 위험한 경우들도 많고, 경동맥조차도 좀 좁아져 있거나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머리 혈관이나 목 혈관이나 이런 것들 같이 검사해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약을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묽게 한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쪼끔 더 남들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남들보다는 쪼끔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쪼끔 건강검진 통해서 다른 심혈관 말고, 그러니까 심혈관 스텐트를 받는 거 말고 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것들은 없는지, 남들보다 술, 담배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이런 것들 쪼끔 더 건강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수정해 보실 노력이 쪼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일단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쪼끔 나눠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습관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2025년, 거의 이제 14일 정도, 2주 정도 지났는데요. 남은 이제 2025 년도를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질문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제 오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쪼끔씩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도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감사합니다.